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배심제라고 불리는 모든 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오늘은 배심제가 가장 발달된 나라의 배심제와 한국형 배심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배심제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나라가 생겨날 때부터 배심제도를 사법의 중요 원칙 중 하나로 규정하고 출발한 나라로 지구상에서 배심제가 가장 강력하게 발전해왔습니다. 1789년 제정된 미 연방 헌법에서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이 배심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명시한 데다 지속적으로 추가된 수정 헌법들을 통해 형사 재판뿐 아니라 민사 재판에도 배심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죠. 그럼 미국의 배심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배심제는 크게 민사와 형사로, 그리고 형사는 다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형사부터 살펴볼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미국의 형사배심은 대배심이라고 불리는 그랜드 저리, 그리고 소배심이라 불리는 패티 저리로 나뉘어집니다. 이름 그대로 대배심원 숫자가 좀 더 많은데요. 대배심은 기소 배심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기소라는 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니 그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주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기소권을 오직 검사들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소하느냐 마느냐에 국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죠. 반면 미국은 대배심 제도를 통해 중범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 보여 법원에 기소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냐고 묻고 대배심원들이 해도 돼 라고 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거죠. 기소 배심원단은 16명에서 23명으로 구성되고 검사는 이들에게 기소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2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기소가 결정되죠. 이처럼 미국은 기소 과정에도 배심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배심이 기소 배심이라면 소배심은 무엇일까요? 소배심은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실제 재판에서의 배심을 의미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배심 제도와 비교해 배심원의 수가 적어 소배심이라 불리죠. 범죄의 유형을 확정하고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소배심. 여기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계층과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영어 이해 능력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로 선정됩니다. 전통적으로 총 12명이 선정되어 왔으며 이들 전원이 유죄 또는 무죄에 합의해야만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되죠. 하지만 1970년의 판례에서 배심원이 12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배심 재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사형에 관한 판결이 아니면 주법에서 6인의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배심원단의 인원수가 미국 내 주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형사재판보다 조금 더 복잡한 민사재판에서는 배심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수정헌법 7조는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개쟁의 액수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 이상이 걸린 민사소송이라면 누구든 배심원들을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수정헌법은 연방의 사건에만 적용되며 복잡한 법리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 민사재판의 특성상 실질적인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각 주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도 배심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법 권력의 주권 또한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죠. 이렇게 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배심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 그렇다면 한국의 배심제는 과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요? 지난 2008년 한국에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배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21년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초기 도입 당시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죠. 형태로만 보면 한국의 배심제도는 미국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배심원들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배심원들이 논의를 통해 판결을 내린다는 점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미국의 배심제 사이에는 효력의 차이를 낳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과 달리 피고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배심재판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배심 재판을 원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원하지 않으면 배심 재판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미국은 이와는 반대로 피고인이 배심 재판을 포기할 권리만 있을 뿐 법원에서 독단적으로 배심 재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내린 판결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배심원단의 판결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법관이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배심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죠. 셋째, 한국에는 앞서 설명한 기소배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끊임없이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그 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설립되기도 하였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기소권을 통제하는 기소배심은 아직 도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차이점들로 인해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제에 비해 그 효과나 영향력이 매우 미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형사재판에서만 배심재판이 가능하다는 것과 무려 62.4%의 재판 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아직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심제는 단순히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점점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한국의 사법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죠. 하지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제한된 효력과 여러 가지 한계점들로 인해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배심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아직 한국에서 배심제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배심제가 확대되어 적용 범위와 효력이 강화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사법 권력을 국민들이 나누어 가짐으로 인해 사법부를 견제하고 배심제 참여로 민주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배우게 하며 사법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배심제. 한국형 배심제인 국민참여재판이 보다 더 확대되어 지금처럼 공정한 재판이 위협받지 않고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